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더십 개발원 원장님은 2000년 초 제가 여성 리더십 훈련을 받은 처음으로 여성 리더십 훈련을 받은 강사님이기도 해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초입니다. 2001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수많은 여성 리더들을 키워내신 분이시고요. 제가 자신하건대 우리 국내에 굉장히 많은 리더십 훈련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 김은경 소장님이 저는 독보적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거 굉장히 많은 양력과 저서도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 한국의 기독 여성 운동을 이끌어가는 한국 YWCA 부회장님이시고 이제 다음 회장님이 되시겠죠. 여성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국회나 법 만드는 여성 법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지금도 해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시고요. 또 우리 기장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기장이 앞서가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은경 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은경입니다. 너무 감사한 또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주제는 사실 이렇게 싹 들어오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요 젠더 통합 리더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계셨던 김양희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이 워낙 이제 여성 리더십 관련한 또 연구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2016년에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십 모델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그때 이제 젠더 통합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오늘 이 주제는 행사 자료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딱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벗어나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가능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성들이 조직에서 남성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남성과 함께 조직을 운영해 갈 때 가장 성과면에서 가장 뛰어난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그 저변에 깔린 이야기는 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차별, 과연 이 차별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래서 기장 2022년에 나온 인권 보고서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독을 했어요. 숙독을 하고 보고서를. 일단 보고서 작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조직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전 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한 작업을 하셨다. 이제 그 과정에서 주도적이든 혹은 함께 협력해서 했든 간에 중요한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꽤 많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근저에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차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요즘 제가 또 이제 워낙 그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국회와 이렇게 멀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국회인데 근데 어제도 이제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제 안건은 개헌이었습니다. 개헌. 이제 요즘 개헌 운동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혹시 이제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 헌법 문제가 있어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어떠신가요? 헌법 바꾼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87헌법이니까요. 2025년이라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2017년에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1년 동안 좀 논의를 했죠.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53명의 각계 전문가 또 시민사회 대표들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개헌 논의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기본권 강화와 관련한 논의로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됐어야 하는데 2017년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2018년에 문재인 그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고 이제 개헌 논의가 끊겼죠. 이제 8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와서 이게 진짜 여전히 헌법을 바꾸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오늘 그 규정 관련해서 총회 차원에서도 이제 규정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 38년 동안 헌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냐?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인데 그걸 이제 무시했다는 거죠. 도외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방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헌 관련한 어떤 시의성, 중요성,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만남의 자리였거든요. 저는 또 생각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늘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진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여성 대표성 이야기를 아마 제가 논문 쓰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평생을 이 여성 대표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만 그게 저의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네 팔자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그 버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는 남녀가 함께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정의, 창조, 평화,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뭔가 이 다음 세대가 살았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는 진짜 그 죽기 전에 이걸 완수할 수 있을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요구 그래서 어떻게 이걸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근저에도 여기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고서 인권 보고서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이 야고보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12시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지구촌 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발제도 굉장히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어떤 지금 무슨 변화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어쨌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관리되지 않을 때만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지, 또 오늘 그 주제로 잡힌 젠더 통합 리더십이 과연 실제로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제가 자료를 한 거의 파워포인트를 100쪽 정도를 만들었다가 40쪽 날리고 한 60여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사례가 많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협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일까, 그런 이제 스마트한 어떤 전략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 바람이고, 그게 이제 바람을 넘어서서 현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플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이제 아마 자료에는 번역이 된 걸로 압니다. 좀 더 그 스마트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답은 나와 있어요. 그냥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면 된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거 근데 제가 굳이 이거 번역을 안 한 이유는 우리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때 조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연구가 있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이런 연구가 있다 해서 막 언론에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인권보호소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현안이고요. 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연구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연구인데, 특히나 이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 성평등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그 과정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그걸 이제 배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 중에 OECD 통계, 또 UN 통계, IPU 통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아이슬란드나 지금 양성평등 국가 1위가 전 세계. 그래서 1위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가 규모면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좀 우리하고 많이 그 차이가 있거든요. 한 40만 정도 되나요,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꽤 규모가 작은. 그래서 이를테면 그게 이제 전국민 토론이 됐건, 헌법 개정을 앞두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 또 이렇게 정책을 그렇게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규모 면에서 우리보다 좀 용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런 시도들을 할 때, 그게 이제 할당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참여까지, 사실 이제 여기 할당제는 이제 한시적인 조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사실 어찌 보면 할당제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남녀 동등한 참여거든요. 약간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이게 동등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동등한 참여로 가는 과정의 첫 출발이 사실 할당제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한 성이 60%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규정이 결국엔 남녀 동등한 참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할당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 할당제와 그저 그런 남성들의 위기 뭐 이런 그 연구 보고서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지금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남성이 과다대표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할당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들이 좀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상황을 전후를 비교해서 보니 그야말로 전반적인 이 정치 수준이 높아지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인력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인재들이 특히나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의 충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남성들이 어떤 남성들이냐? 그냥 관행에 기대서 있던. 그래서 이제 뭐 자격이나 어쨌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는 별개로 지금껏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경쟁 구도에 몰리게 되고 결국엔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세대 교체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정치인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남녀 통합, 그러니까 함께하는 조직,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저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아이큐, 저들은 저렇게 군복무 전에 아이큐 검사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요 보다 더 스마트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관련해서도 결국엔 전혀 이 상관성이 크지 않았다. IQ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엔 그 조직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뭐 이런 겁니다. IPO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굉장한 작업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이 꽤 있어요. 우선 돈이 좀 들잖아요. 사실 민주주의는 사실 좀 비싼 대가를 치르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사실 독재는 굉장히 경제적인 수단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독재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다 결정해버리면 무슨 오늘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사실 저 강사비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왜 이런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그야말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떨어지면 국가공공토론위원회라는 그런 이 시스템도 있고, 또 그 노란조끼 사태 있을 때 그야말로 그랑데바라고 해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전국민 참여 대토론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개헌 과정에 반영을 했는데, 그 이게 전국민 대토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 거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국민 대토론. 지금 하다못해 이제 이 양평 협의회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야말로 이 그랜드 디베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수고로운 손길,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도 인건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결국엔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그때 그 대토론회 하면서 그들이 썼던 돈이 188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이제 그 개헌 국민 참여 개헌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을 저렇게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현재 전 세계 여성 의원들의 그 정치 영역의 참여가 평균이 27%다. 대한민국은 몇 프로예요? 대한민국 국회 지금 전 세계 평균이 27%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더 18.99%.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 그러니까 남녀노소 중에 남노가 있고 여소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예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50 가야죠. 인구 대비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도 결국에 청년들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영역에 남녀노소 중에 남노가 있고 여소가 없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그걸 이제 주구장창 연구하고 제안하고 실질적인 어떤 방안들을 각국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들이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저 아래 쭉 내려가서 좀 이제 데이터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텐데 우리는 몇 등이에요? 122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런 젠더 불균형 상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한 아주 말끔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정 성이 지배적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건 어떤 문제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 마지막에도 보시면 국가 대표성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균형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중립적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내가 이제 그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들의 뜻을 받아서 뭔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리프리젠트잖아요. 리프리젠트. 그러니까 내가 직접 프리젠트를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데 문제를 아는 거잖아요. 그들은 중립적 개인일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결국에 특별한 이익 집단이다 뭐 이런 거예요. 특별한 이익 집단. 그래서 인권보고서에서 청년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남성들의 그런 폐쇄성에서 오는 남성들의 그런 어떤 그 대표성이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를 위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다른 이들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독점권을 보호하는 동질적인 정치 계급이다. 그래서 그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특정성이 그야말로 남성이 과다대표됐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하는 그런 집단일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문제 인식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회를 통해서 규정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왜 그걸 바꿔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된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왕이면 그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 그 문제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민주조직, 가장 강력한, 합리적이고, 뭐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조직은 민주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완성은 결국엔 남성들과 여성들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건 이제 IPU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지구촌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공적 영역이든 혹은 사적 영역이든 국가 단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 민간 기업들과 더불어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은 왜 그들이 기업들이 이 정책적인 어떤 요구를, 그래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뭐 반반으로 한다, 뭐 30% 이상으로 한다, 부터 이를테면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혹은 이를테면 임금 차이까지 어떻게 동일시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낼 것인가, 혹은 그 성과를 낸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녀 임금 격차가 몇 %예요? 남자가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가 얼마를 받아요?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있고요. 우리는 ILO 그 규약에도 서명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 원을 받습니다. 아직 지금 20%대로 못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39%일 때 이 동일임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 39%일 때. 그런데 지금 사실은 39%에서 이제 30, 혹은 이제 그 공공 영역에서 보면 한 22%까지 공공 분야까지 내려가는데, 사실 이 39에서 30, 뭐 28%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내려왔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30%대에 있던 나라가 바로 그 옆 동네 일본이었어요. 같이. 근데 지금 그들은 24%, 23%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총리가. 그때 이제 그 문제에 방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이 결국은 아베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1억 이 총활약본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어쨌든 남성들을 부엌으로 끌어들이고 가사 분담하도록 하고, 결국에 여성의 경활률도 높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간단해요. 임금 격차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남성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지금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국회의장을 만나고 다니고 뭐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찌 보면 차라리 국회를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여성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진짜 여성 국회의장이 나와도 이런 상황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지점인데,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남성들을 가서 마구 못 살게 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를테면 이후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냈냐, 그렇죠? 이런 것, 이런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건 이제 문제점들이고요. 사실 요거를 좀 굳이 제가 요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유엔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하나의 이슈로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 그게 없이 남성평등한 사회 어렵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성평등 완성을 위한 남성과 소년들의 역할. 그래서 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3월 초에 또 유엔 여성지위원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만, 올해는 사실 꽤 특별한 해죠. 올해는 혹시 특별한 한 해가 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올해 유엔 차원에서 국경여성행동강령 제4차 국경회의. 그래서 이제 국경회의 결과 나온 그야말로 여성정책의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국경선언 행동강령 3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제 여성 이슈라고 했던 것이 12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여성 문제에 뭐가 있냐,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걸 12가지로 딱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과 빈곤부터 시작해서 여성과 경제, 여성과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뭐 정책, 의사결정 과정, 여성,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리고 맨 마지막이 걸차일드, 여아, 소녀들. 그리고 이제 전담기구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을 만들어 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 30주년 리뷰 점검을 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보고서 나왔죠. 이제 그것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진짜 엉망으로 썼더라고요. 그거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혹은 그 작년에 그러니까 1월달에 나온 남성과 여성 관련한 그 데이터 그 여가부에서 그 자료 나왔거든요. 그 문제인식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남녀 임금 격차가 뭐 30%다. 혹은 그 여성 대표성이 20%다. 굉장히 많은 그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치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제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참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보고서들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생산하는 관련 담당자들을 가만 놔둬야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바쁜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다 보면서 다 확인하고 또 그거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민주 시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성과 그 소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성균형적인 어떤 규범으로 우리가 좀 바꿔 나갈 때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등이 현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나라들을 정책의 핵심은 그야말로 그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개념은 성역할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간하는 자료들, 뭐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민감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보고서에도 이런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절대 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떤 이미지를 써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써야 할 것인지조차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써. 이런 이미지를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제가 잔뜩 실어놓은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건 쓰라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여전히 반반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이미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하물며 이를테면 지금 현재 실제 각국의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뭐 수상, 각국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면 당연히 여성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한 뭐 10%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국가 수반이 전 세계. 그러면 10명 서 있으면 1명일 것이고 100명이면 10명밖에 안 되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기념 사진을 딱 찍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을 쓸까요, 말까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규정에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아니 뭐 행사 사진인데 뭐 어쩔 거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갖다 쓰잖아요.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차별적 고정관념, 공공 그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이 그야말로 극복하기 위한 사실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거, 공공 홍보물.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서 에이펙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어. 그리고 수두룩쭉쭉 다 남성이고 그냥 뭐 어쩌다 아 여성도 있네 뭐 이런 상황의 그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들 몇 명이 있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서 남녀와 균형을 이룬 그런 모습의 그런 이미지는, 그런 사진은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공 홍보물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바뀌기 위한. 그래서 아니면 현실이 그런 건 어떻게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들을. 그래서 이제 저 한국 아이가 그 인권위 의뢰를 받아서 18개 정부 부처 성별 영향 평가 홍보물, 공공 홍보물, 공공 이렇게 말고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아 진짜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지금 각 정부 부처가 얼마나 성차별적인 이미지 혹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별 영향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건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서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혹 이를테면 중소기업청이 꼴찌를 했거든요. 18개 부처 중에 가장 그 성차별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많이 쓴 정부 부처. 사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등수 안 매겼는데 그 언론사에서 그거 저희 자료 받아가지고 등수를 또 매겼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이제 저희 Y로 막 항의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수 안 매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 그러면 강의를 듣겠다. 공공 홍보를 어떻게 하면 그 성차별적이지 않은 그 공공 홍보물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2022년이 그 코로나 말기였어요. 줌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활동이 뭘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평등한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그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미지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관련 부처가 해야죠. 여가부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그런 이미지를 달라고 하시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드리죠.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쓰시면 됩니다. 근데 꼭 저렇게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다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야죠. 그걸 누가 해요? 그건 여가부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녀 동수 내각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그 장관이 남녀 반반 아니겠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또 저 남미 쪽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수개헌해서 이제 다 바꾸고 있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여기서 그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 뭐 성평등 남녀 사이의 어떤 평등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해야 될 것은 규정이에요. 규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녀 동수대가 하겠다라고 해서 올란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냥 동수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그런 공약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때요? 그런 공약을 내놓을 만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올란드 후보 역시 사실 그 공약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냐? 그럴까요? 여성계 압력이죠.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약 과정에서 이제 정책 제언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엔에서 여성 관련 그야말로 양성평등화 관련 정부 부처 대표들 참석해라 라고 이제 유엔에서 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없던 그런 기구 전담 기구가 없던 나라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표 여성을 앉히고 그리고 유엔에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규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왜 정치권에 여성이 없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여성 당선자들이 거의 없더라. 96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때 여성 참여가 1997년 당시 몇 퍼센트야? 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걔네는 이제 그야말로 하원에는 39%. 우리는 이제 20% 상황이고요. 지방의회 50. 왜냐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명부식으로 해서 남녀 반반 리스트 작성을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니까 거기는 그냥 반반이에요. 남녀 반반. 그래서 결국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부패한 제도적 기능 나아가 민주주의 실패가 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잘못됐어. 뭐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이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민주주의 고전적 개념은 투표권 여성의 당선자들의 비율을 규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만 만들면 그래서 결국 정치권의 반반 남녀 함께하는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을 헌법을 고쳐서 그 규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99년의 일이었고요. 그건 그야말로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은 큰 영향력을 미쳤고 유럽은 이제 거의 남녀 반반, 유럽 의회 반반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도 불어권 꽤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말제리나 뭐 이쪽 북 아프리카 쪽 그쪽 동수개헌 헌법 또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는 민주주의 실천과 원칙 고찰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일 것이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보다 민주적인 그야말로 보다 인간적인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정치로 나아갔다 뭐 이런 겁니다. 10분 동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요거는 이제 강제 조항까지 이제 넣은 거예요. 강제 조항. 남녀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OECD 꼴찌,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그 어떤 이런 이제 페이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금 OECD가 15%인가요 평균이? 그리고 이제 유럽이 13%.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한 15%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결국엔 페널티, 벌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70점을 넘지 못하면, 70점을 넘지 못하면 이런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70점이 넘지 못하는 기업들은 총 임금의 1%의 페널티를 냅니다. 그럼 이를테면 삼성전자 총 임금의 1%. 어마어마하죠.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총 임금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웬만한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1년 총 임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만 벌금으로 물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을 가져다가 일단은 어쨌든 변화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서 또 다른 어떤 정책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고작 2022년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겨우 올라왔는데 올해 아직 데이터가 이게 안 나왔어요. 올해 어떨지 참 황망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어쨌든 그 참여 문화입니다. 소수의 남성들의 정치적인 권력이 독점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반민주적인 비민주적인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가 가장 점수가 낮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적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 이제 여성들이 여초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여성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 수도 여성이 많고 그런 그 훌륭한 어떤 인적 자원들. 근데 남녀가 함께할 때 얼마나 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뭐 그게 무슨 젠더 통합 리더십이건 뭐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그 수사가 붙습니다만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를 좀 분해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사실 2차 대전 직후 굉장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연구가 됐고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부터 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폐허의 상황 속에서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인적 자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바람에서 리더십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21세기 목전에서 거의 끝났어요, 리더십 연구는. 그래서 가장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정의한 사람이 드러커고, 드러커왈 리더십이란 뭐 카리스마니 뭐니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그럼 뭐냐? 일에 관한 것이다. 일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그러니까 결국에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일을 잘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뭐 어쨌든 성과를 낼 것이냐. 그래서 결국 워킹 스킬입니다. 결국엔 리더십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어쨌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라이프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의 모든 그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가장 오래된 리더십 매뉴얼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이미 있어요. 그걸 되면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해석을 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사실 그 이상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리더십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엔 그것은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무엇을 결국엔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치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요.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랬을 때면 전 지구촌 차원에서 뭔가 남녀가 함께하는 그런 그 민주적인 조직으로 평등한 조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 평등하지 않은 차별적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가치는 뭘까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이패츠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진짜 리더십이 굉장히 그 이지 앤서가 없는 쉬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게 가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조직, 그것도 교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선택한 가치 아니에요? 그 가치는? 근데 그 가치, 이미 선택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과 확실한 비전이 아니라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쯤은 그 젠더 통합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우선 가치는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게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총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가서는 그들은 절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그건 행동이에요. 행동. 리더십은 이제 about action이에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리더십.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한 사회가 지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제 오늘 협의회를 왜 하느냐? 다양한 가치관의 혼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